전 세계를 누빈 도시 문명학자 마커스 스틸. 그는 수많은 나라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평가해온 미국 하버드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늘 냉정했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판단하고 효율로 도시를 재단하던 남자였죠. 그러나 어느 겨울밤, 낯선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의 이성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통제가 아닌 신뢰로 움직이는 사회, 경쟁이 아닌 배려로 완성된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멈춰서는 사람들, 차가운 도시의 공기 속에서도 따뜻하게 흐르는 미소. 그는 말했습니다. 이 도시엔 법보다 강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석학들이 놀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경외하며 미래의 표준이라 부른 도시,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마커스 스틸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22년간 믿어온 모든 게 틀렸습니다. 문명은 돈으로 만들어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술이 도시를 지배한다. 착각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새벽 2시. 저는 그곳에서 제 이론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뭡니까? 저는 마커스 스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시미래연구소 교수죠. 22년간 뉴욕, 런던, 두바이, 베를린을 분석했습니다. 40개가 넘는 도시를 연구하며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명은 결국 자본과 구조의 싸움이라고 말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가 이깁니다. 기술이 앞선 나라가 지배하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을 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호기심? 아닙니다. 검증욕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한국을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K-팝, 반도체, 경제 성장률. 언론은 난리였죠. 하지만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성장했다고 성숙한 건 아니니까요. 화려한 숫자 뒤에 감춰진 민낯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 창밖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죠. 한국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스웠습니다. 22년 경력의 학자가 이런 유치한 질문을 던지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착륙 10분 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 질문이 전혀 우습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정교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설계한 것처럼 질서정연했죠. 도시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경은 원래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 새벽 2시. 승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공항 특유의 그 불쾌한 냄새 말입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바닥이 빛났습니다. 반사될 정도로 깨끗했죠.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도요.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조용히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너무나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관찰했습니다. 자동 안내 로봇이 지나갔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였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모두 완벽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22년간 40개 도시를 본 제 눈엔 이런 질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새벽 2시 공항이라면 피곤한 얼굴, 짜증낸 승객, 지저분한 바닥이 정상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사대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매뉴얼화된 표정이 아니었죠. 여권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영어였습니다. 발음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도장 소리가 났습니다. 탁.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말입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죠. 창밖에 불빛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새벽 4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그리고 한 문장을 또 적었습니다. 이 도시의 질서는 진짜인가? 아침 7시 호텔을 나섰습니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차가웠어요. 뼈를 애는 추위였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죠. 유리로 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멈춰섰죠. 따뜻했어요. 버스 정류장이 따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정류장에 난방이 있다니 말입니까?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벤치 아래에서 은은한 열기가 올라왔죠. 벽면에는 USB 포트가 있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도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또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뭡니까? 버스 정류장에 난방이라니요? 충전기라니요? 22년간 뉴욕, 런던, 파리를 봤습니다. 그 어떤 도시도 이런 건 없었죠. 정류장은 그저 기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비를 피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죠. 저는 올라탔습니다. 카드를 찍었어요. 삑.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습니다. 차선이 정확했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죠.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차가 멈췄죠. 동시에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었죠.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습관이었어요. 문화였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조용히요.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죠. 그런데 아무도 먼저 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죠. 모두가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이 떠올랐죠. 지저분한 플랫폼, 거친 밀치기, 고함 소리.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효율은 같았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품격이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죠. 전동차에 올랐습니다. 내부를 둘러봤죠.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어요. 좌석이 깔끔했습니다. 노약 좌석이 비어 있었죠. 젊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왜 앉지 않습니까? 규칙이라서? 처벌이 무서워서?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였죠. 배려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죠. 22년간 저는 가르쳤습니다. 질서는 통제에서 나온다고요. 법이 엄격해야 시민이 따른다고 말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많아야 범죄가 줄어든다고요. 그게 도시사회학의 기본이었습니다. 그게 제 이론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광경은 뭡니까? 감시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없었죠. 그런데 질서가 완벽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켰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이건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전동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조용히요. 또 다른 사람들이 탔죠. 질서정연하게요.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시험하죠. 뉴욕은 시민을 시험했습니다. 런던도 그랬어요. 파리도 마찬가지였죠. 감시하고 통제하고 처벌했습니다. 그게 질서를 만드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서울은 사람을 믿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난방, 지하철의 청결, 시민들의 배려. 이 모든 게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했습니다. 법 때문이 아니었죠.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존중했어요. 당연하게요. 역에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다시 얼굴을 때렸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손이 또 떨렸죠. 제 이론이 틀렸습니다. 22년이 틀렸어요. 질서는 통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신뢰가 만들어낼 때만 진짜 질서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적었어요. 한국은 효율로 도시를 다스리지 않는다. 품격으로 유지한다. 그날 제 세계관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는데 형형색색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제 발걸음을 붙잡았죠. 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살아 숨쉬고 있었고 밤하늘을 밝히는 네온 사인들이 번쩍이는 가운데 경쾌한 음악 소리가 사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떠들며 밤거리를 즐기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들도 보였고 손을 잡은 아이들도 있었으며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까지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는 것이었죠. 그때 코를 찌르는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계란빵이었습니다. 저는 그 향기를 따라 천천히 걸었고 이윽고 작은 노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26쯤 돼 보이는 청년 하나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빵을 굽고 있었죠. 하나 주세요. 제가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청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네, 잠시만요 하고 정확한 한국어로 대답했고 그 손놀림은 정말 빨라서 반죽을 틀에 넣고 계란을 정성스럽게 얹은 뒤 능숙하게 뒤집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은 이 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빵이 완성되자 청년은 그걸 정성스럽게 종이봉투에 담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손님에게 건네는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진짜 마음이 묻어나왔죠. 저는 따뜻한 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맛보다 더 강렬한 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년의 그 미소였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지 오래됐습니까? 3년 됐어요. 청년이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청년이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근데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좋아하시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손님이 좋아하면 그게 보람이라니요? 돈이 아니라요? 매출이나 이윤이 아니라요? 그게 일의 이유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청년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서로 도와야 사니까요. 제가 빵 팔고 손님들 행복해하고 그게 다예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도와야 산다. 그게 다라니요. 이건 경제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으며 문명의 언어였죠. 바로 옆 노점에서 매콤한 김치구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50대쯤 돼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정성스럽게 불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나 주세요. 네, 금방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치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여성은 적당히 익은 김치를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많이 뜨거우니까요.
또다시 그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손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 따뜻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묻어났죠. 저는 포크로 김치를 조심스럽게 찍어 입에 넣었는데 매운맛이 혀를 자극하며 눈물이 날 정도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살아있는 음식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니 유럽에서 온 듯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거리 계단에 편하게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인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 언어가 달라도 웃음과 몸짓만으로 충분히 통하는 모습이었죠. 문화의 경계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계란빵을 한 손에 들고 매콤한 김치를 먹으며 밤의 홍대 거리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려왔고 한 청년이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그 음악에 귀 기울이다가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죠.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젊은 커플이 제 앞을 지나갔는데 전통 의상을 입고 있으면서도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셀카를 찍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었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체 뭡니까? 이 온기는 도대체 뭡니까? 22년간 저는 도시를 차가운 숫자로만 분석했습니다. GDP, 인프라 효율성, 범죄율, 교통 흐름. 그게 도시를 평가하는 전부라고 믿었죠. 도시는 거대한 기계였고 사람은 그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부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이 진심으로 웃고 있었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음악을 함께 듣고 춤추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심장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지만 그래도 적었죠. 한국의 문명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날 밤 저는 데이터 대신 감정을 기록했고 홍대의 불빛 아래서 GDP보다 훨씬 강한 문명을 목격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의 미소였습니다. 늦은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시는 가운데 저는 우산도 없이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문득 앞쪽에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간판이 없었습니다. 네온사인도 없었고 화려한 광고판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리문 하나가 달린 작은 공간이었는데 비를 피할 겸 저는 그 안으로 들어섰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점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음료수와 과자, 도시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계산대에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벽면에 붙은 작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불 불가. 신중하게 구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장난스러운 문구였지만 동시에 절묘한 신뢰의 언어였죠. 저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시 장치도 없었죠. 그저 작은 결제 단말기 하나가 계산대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뭡니까? 점원 없이 운영되는 가게라니요? 감시 카메라도 없이요? 22년간 뉴욕, 런던, 파리를 연구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감시받지 않으면 규칙을 어긴다고 말입니다. 그게 도시사회학의 기본 전제였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음료수 하나를 집었고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삑. 결제가 완료됐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제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밖으로 나오는데 옆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죠. 저 가게 주인이 없던데 괜찮습니까?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남성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둑이요? 가끔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돈 두고 가요. 대부분이요?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남성이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법 때문이 아니에요. 처벌이 무서워서도 아니고요. 그냥 서로의 눈 때문이에요. 여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서로의 눈 때문이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했죠. 22년간 저는 가르쳤습니다. 질서는 감시에서 나온다고요. 카메라가 많을수록, 경찰이 많을수록, 처벌이 강할수록 사회가 안전해진다고 말입니다. 그게 서구 문명이 만든 도시 시스템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카메라 대신 사람의 눈이 있었고, 규칙 대신 마음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처벌 대신 신뢰가 도시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였고 삶의 방식이었으며 수백 년간 쌓여온 사회적 유전자였죠. 저는 비를 맞으며 그 골목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음료수 캔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제 이론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감시는 통제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문명의 언어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문명을 세운 유일한 나라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한국인 동료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커스, 광진교 8번가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죠. 다리 위에 섰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그냥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교통을 위한 구조물이 아니었죠.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리 하부 공간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멈춰버렸죠. 교량 하부가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유리 바닥이 깔려 있었고 그 아래로 한강의 물결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공간을 은은하게 밝혔고 잔잔한 음악 소리가 어디선가 흘러나왔죠. 벽면에는 작은 서가가 있었고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뭡니까? 달이 밑이라면 어둡고 지저분하고 방치된 공간이어야 정상 아닙니까? 뉴욕의 다리 하부를 떠올려 보세요. 노숙자들이 잠을 자고 쓰레기가 쌓이며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통 인프라에 남는 공간에 예술과 휴식을 심어 놓았고 차가운 콘크리트에 따뜻한 인간의 정서를 불어넣었으며 버려진 공간을 사람들의 쉼터로 변화시켰죠.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유리 바닥 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노인 한 분이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표정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목적도 다른 사람들이 이 작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죠. 저는 유리 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발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게 보였고 그 물결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현기증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묘한 안정감도 들었죠. 이 공간은 누가 설계했습니까? 제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버려진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바꾼 거죠. 버려진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효율이 아니라 정서를 위해서. 경제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말입니까?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잔잔한 음악이 귓가에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으며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22년간 저는 도시를 효율로만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가. 그게 도시 설계의 핵심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은 뭡니까? 효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도 크지 않았죠. 하지만 이곳엔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구의 도시는 공간을 나눕니다. 효율로 말입니다. 상업구역, 주거구역, 산업구역. 모든 게 기능으로 분리되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공간을 잇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말입니다. 이 다리는 강을 건너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감정의 통로였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다리의 콘크리트 구조가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또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죠. 도시는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정서의 조각이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서울은 인간을 위한 문명의 가장 완전한 형태다. 그날 광진교 8번가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술은 미술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그들이 걷는 길 위에, 그들이 쉬는 공간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도시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죠. 마치 뭔가가 저를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산을 펼쳤지만 빗방울은 옷을 적시기 시작했죠.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 반사되어 일렁이고 있었고 그 빛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가족 단위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어머니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으며 노부부가 우산 하나를 함께 쓰며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뭡니까? 뉴욕에서 밤 11시에 강변을 걷는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죠. 파리의 센 강변도 밤이 되면 위험지역으로 변합니다. 그게 정상이었고 그게 도시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없었죠. 사람들은 그저 평화롭게 걷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죠.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고요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버스킹 음악이 들렸습니다. 기타 소리였죠. 한 청년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죠.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조용히 강을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명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22년간 저는 도시를 효율로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가, 얼마나 많은 부를 창출하는가, 얼마나 강력한 인프라를 갖췄는가. 그게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효율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GDP로도 측정할 수 없죠.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음이었고 신뢰였으며 수백 년간 쌓아온 사회적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효율을 설계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강하게. 그게 제가 추구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신뢰를 설계했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안전하게, 더 인간답게. 그게 이들이 만든 문명이었죠. 우리 도시엔 벽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벽, 안전한 구역과 위험한 구역을 가르는 벽, 낮과 밤을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여기엔 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밤과 낮을 이어주는 다리, 두려움 대신 신뢰로 세운 보이지 않는 다리들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우산을 접었습니다. 그냥 맞고 싶었죠. 얼굴에 떨어지는 차가운 빗방울이 느껴졌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쳤죠.
빗물이 종이를 적시기 시작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펜을 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도시를 연구하러 왔지만 인간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 도시의 질서는 신뢰에서 자란다. 눈앞의 불빛이 물결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마치 도시가 숨을 쉬는 것 같았죠.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 이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이 한강의 밤에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저는 더 큰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도시가 아니라 인간을 설계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한강 다리 위 새벽 2시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강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죠. 저는 다리 난간에 기댄 채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옷을 파고들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고 싶었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스킹 음악의 여운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고 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이 제 가슴을 계속 울리고 있었죠.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22년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명은 구조로 만들어진다고요. 강력한 법, 철저한 감시, 효율적인 시스템. 그게 도시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아니라 신뢰로, 감시가 아니라 배려로,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가슴을 쥐어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두려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고 제 안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런던이 떠올랐습니다. 템스 강변의 밤을 말입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어두운 골목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그게 런던의 밤이었습니다. 뉴욕도 떠올랐습니다. 허드슨 강변은 해가 지면 사람들이 사라지는 곳이었죠. 위험하다는 걸 모두가 알았고 아무도 밤에 그곳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죠. 파리의 샌 강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낭만적인 건 나뿐이었고 밤이 되면 관광객들도 호텔로 돌아갔으며 현지인들은 절대 혼자 강변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고 부유했지만 동시에 차갑고 분리되어 있었으며 밤이 되면 두려움이 지배하는 도시들이었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가족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으며 노인들이 평화롭게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죠. 불안이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이건 수백 년간 쌓아온 신뢰였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였으며 사람을 중심에 둔 문명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학자로서, 교수로서, 22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이건 굴욕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우린 인간 위에 문명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효율이라는 틀에 맞추려 했고 개인을 시스템의 부품으로 만들려 했으며 감시와 통제로 질서를 유지하려 했죠. 그러나 한국은 문명 위에 인간을 세웠습니다. 시스템을 사람에게 맞췄고 효율보다 배려를 선택했으며 통제 대신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빛들은 잠들지 않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GDP가 아니었습니다. 마천루도 아니었죠. 기술력도 군사력도 경제 성장률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시민들이 밤에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나라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도시였으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걸 이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방식으로 이뤄냈죠. 저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펜을 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인간 위에 문명을 세웠지만 한국은 문명 위에 인간을 세웠다. 그리고 밑줄을 그으며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미래는 한국을 선택했다.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저는 노트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22년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이론이, 모든 확신이, 모든 오만이 이 한강의 새벽에 완전히 무너졌죠.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이었죠. 나는 한국을 분석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날 새벽 한강 다리 위에서 저는 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미래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걸 말입니다. 귀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하버드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계속 멈췄죠.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서울의 도시 인프라 분석?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 보고서가 아니었죠.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 연구.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본 건 경제가 아니었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완성됐죠. 인간의 청사진 한국으로부터의 교훈. 인간의 청사진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내내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난방 시스템, 지하철의 질서, 무인 점포의 신뢰, 광진교 8번가의 예술성, 한강의 평화로운 밤.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죠. 한국은 문명의 실험이 아니라 인류의 교본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에 네온 불빛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이 보였으면 깨끗한 거리가 밤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도시를 떠나지만 이 도시는 내 안에 남는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고 구름 사이로 사라져갔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강의실에 섰죠.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동료 교수들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한국 출장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의 도시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고 교수들이 눈썹을 치켜 올렸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신뢰요? 그게 도시를 만든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틀렸어요. 도시는 건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21세기는 힘의 시대가 아니라 신뢰의 시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으며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한국의 것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점점 커져서 강의실 전체를 채웠죠.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는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배운 것은 구조가 아니었다. 질서의 근원은 법이 아니라 신뢰, 기술의 완성은 효율이 아니라 배려, 문명의 척도는 자본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이었다. 한 줄 띄우고 계속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증인이 되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22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단단한 믿음이 자라났죠. 이제 저는 도시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설계합니다. 이제 저는 효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배려를 가르칩니다. 이제 저는 통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연구합니다. 한국이 제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장 한쪽에 작은 액자를 걸었죠. 그 안에는 한강의 야경 사진이 들어 있었고 밑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명은 다시 시작된다. 한국으로부터.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걷고 교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겁니다. 나는 한국을 검증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검증당했죠. 22년간 저는 질문했습니다. 어떤 도시가 가장 효율적인가?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문명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는 높았지만 서울의 배려는 더 깊었습니다. 런던의 시스템은 정교했지만 한국의 신뢰는 더 강했죠. 파리의 예술은 화려했지만 서울의 온기는 더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문명은 숫자가 아니라 미소로 측정되고 GDP가 아니라 품격으로 평가되며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미래는 힘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미래의 증인입니다.